또 오셔도 좋은데 안 오셨네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개한 대로 저는 서울진학대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최형근 교수입니다. 유식케어를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선교사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러한 케어 프로그램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 한 장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 저희 할트스트림 멤버케어 센터의 센터의 구절입니다. 저희가 세우면서 미국 할트스트림을 세우면서 이 구절을 가지고 멤버 케어의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 가치라든가 철학 이것을 세웠습니다. 제가 이 강의 제목을 받았는데 사실 이 강의 제목은 선교사 파송전 훈련할 때 이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왜 이거를 저한테 맡겼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응 다 됐어요? 충격도 받고 적응 다 됐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특강을 할 때 멤버 케어에 관해서 특강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주제를 제가 받아가지고 문화 충격과 문화 적응. 여러분들은 문화 충격도 받았을 테고 문화 적응도 나름대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멤버 케어와 연관해서 문화 충격의 다양한 이론들과 더불어서 증상들을 한번 살펴보고 문화 적응을 어떻게 해 나왔는지 다시 한번 반추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 충격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이 얘기 저기 해도 됩니까? 저는 멤버 케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컨피덴셜리티 자체는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제가 노력을 합니다. 컨피덴셜리티는 비밀 보장이죠. 그래서 강도를 만난 선교사님 얘기를 뭐 옆에서 하길래 저도 들어가지고 다들 알고 계시나 보다라고 그렇게 저기 보이시네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참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자, 그 충격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문화에서 겪는 충격이니까. 강도의 문화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좀 그렇긴 하지만 저도 케냐에서 사역을 할 때 자물쇠가 한 7개 정도 있었어요. 저희 안방까지 들어오는데 7개를 채웠는데 더욱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내 침실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런 얘기도 타당한 것 같기도 해요. 아프리카는 뭐 전체 다 참 우리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전 세계 어느 곳곳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만 특별히 잠비아 같은 경우 잠비아나 뭐 남아공도 그렇고 또 요즘엔 북수단이나 남수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안전한 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힘든 지역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한 충격의 증상들
여러분 뭐 스트레스에 관해서 강의를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경우가 선교 현장에서는 가족의 사망 같은 경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스트레스가 치솟습니다. 저희가 제 아내가 선교사 상담을 하고 디브리핑을 하는 전문가이고 저는 선교학자입니다. 선교학자인데 미국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제가 학위 논문을 뭘 썼는가 하면은 선교사 훈련과 선교사들의 문화 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광범위하게 리서치를 했습니다. 한 20여 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리서치를 했어요. 그래서 논문 페이지가 너무 두꺼워져가지고 450페이지 정도 되는 그 논문을 써가지고 논문 지도 교수들이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그거를 읽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교수들하고 관계가 더 친밀해졌습니다. 왜 한국 얘기들을 많이 썼거든요. 한국 선교사들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 선교사 훈련센터들 8개를 제가 리서치했고 그리고 거기서 훈련받은 선교사님들에게 인터뷰를 하고 또 현장을 찾아가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현지인 사역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분석을 하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어떤 훈련을 받았을 때 어떻게 충격적인 양상들을 극복하고 적응을 잘하며 결국 이러한 충격을 극복하고 적응을 하는 그 이유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복음의 열정만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문화적인 준비를 해야 되고 선교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충격적인 양상들이라든가 갈등의 양상들을 미리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는 그 프리벤티브 어프로치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월호 사건만 보더라도 알 것이고 또 근자에 일어나고 있는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적인 사태라든가 테러 사태라든가 또는 뭐 쓰나미라든가 다양한 위기 사건들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충분히 다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재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을 하지 못했고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사건들이 벌어지고 비극이 더 비극적으로 심화되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문화라고 하는 그 말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프리필드 트레이닝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훈련을 받을 때는 제가 속한 교단인 기독교 대한선교회 선교사 훈련원과 그리고 고신 측, 그 다음에 합동, 그 다음에 통합, 감리교, 침례교, 그리고 GMTC, OM, MTI 등등 해가지고 이런 선교사 훈련원들을 제가 리서치를 했었는데 그 외에도 지금 선교사 훈련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 훈련을 프리필드 선교사 훈련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실 타문화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충격적인 양상들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 관계더라고요. 관계적인 충격이에요. 릴레이셔널 샥입니다. 제가 2007년서부터 할트스트림을 시작을 해서 선교사님들 디브리핑을 하고 또 모바일 디브리핑을 하고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강의를 하면서 선교사님 가족들을 수백 케이스를 만나봤습니다. 만나보면서 느낀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장 첨예한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부부였어요. 그래서 타문화에서 충격을 받는데 가장 큰 충격이 어디인가 봤더니 언어 충격이라든가 음식 충격이라든가 또는 현지인들과의 그 관계 충격보다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충격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부 문제가 가장 어렵다.
이것이 어느 쪽으로 파급되는가 하면 자녀들에게 파급되고, 그리고 후원교회라든가 파송교회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관계가 파괴되면 우리의 몸도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몸이 말을 하면 우리의 정신이 말을 합니다. 마음이 말을 하고, 우리의 마음이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깊이 파고 들어가 봤더니 영적인 이슈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엘리야 얘기, 유식케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 아닙니까? 호렙에 이르러 이 엘리야 케이스를 들어가지고 탈진에 관해서 서브 타이틀로 그렇게 달아내 번아웃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적인 충격을 어떻게,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가 프리필드 선교사 훈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넘겨 주시겠습니까? 내가 넘겨야죠, 이거. 어디다 대고 해야 됩니까? 여기다 대고 하는 겁니까? 좌절감, 자꾸만 봐도 재밌어요. 이쪽으로 하면 되니까. 자, 이게 말이죠. 서 있는 펭귄은 누구 같습니까? 서 있는 펭귄이 누구 같아요? 후원교회 목사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선교단체의 디렉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내 남편일 수가 있어요. 또 내 아내일 수가 있고, 자꾸만 치거든요, 저거. 자, 와우인데 이게 인도에서 오신 성사님들이 꽤 많더라고요. 뭐 엘리베이터 타고 오는데 너는 어디서 왔냐? 델리에서 왔다. 나는 뭐 뭄바이에서 왔다. 뭐 어디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인도 같죠? 이런 상황을 직접 목격해 보신 분 있습니까? 타보신 분? 여기에 맞는 성경 찬송은 뭡니까?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런 찬송을, 이 그림을 보면 딱 생각나죠. 성사님들이 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타문화권에 나가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근데 한국 성사님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죠.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 몸을 다 불사르고자 하는 그러한 특심이 아주 열심히 특심합니다. 그래서 몸도 사리지 않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인들을 양육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에 열심을 냅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한국 선교사님들처럼 이렇게 사역하는 선교사가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한민족의 독특한 우월성과 독특한 워커홀릭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가 여기에 그 파푸아뉴기니에서 오신 선교사님도 계시는데, 파푸아뉴기니 우카룸파에 있는 위클리프 성경 번역 컴파운드에 2번 갔다 왔는데, 처음에 가가지고 멤버 케어 디렉터가 저희 부부에게 보여준 것은 뭔가 하면은 각 나라, 여러 나라에서 왔어요. 뭐 수십 개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님들의 특성을 갖다가 묘사를 해놨어요. 어떻게 묘사를 해놨는가 하면은, 미국 선교사 too individualistic, 개인주의적이다. 일본 선교사 몇 가정 있었어요. 일본 선교사 work oriented라고 되어 있어요. 일을 너무 많이 한다. 그 다음에 영국 선교사, 유럽 선교사들 too cold and too pragmatic, 뭐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독일 선교사들 만났더니 진짜 밥맛이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유럽 선교사들 그래요. 영국 선교사들도 아주 차가워.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린 편견을 가지면 안 되지만은 제가 느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편견을 갖고 있죠.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강대상에서 한번 해석하죠. 예. 하나님 다 그런 거 아세요. 헛소리 하는구나. 예.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우리는 항상 완벽한 퓨어 가스프를 전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근데 다시 돌아가서 한국 선교사들을 묘사해 놨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워커홀릭, 일 중독증. 이 일 중독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환자란 얘기예요. 에게 치료를 해야 된다. 너무 일을 많이 한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에 갈등이 생겨요. 일을 많이 하게 되다 보면.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그렇게 우리가 죽기까지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대답을 못 하세요.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제가 선교사 멤버회에 강의할 때마다 꼭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인간 아버지의 속성을 대비해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아들과 딸들이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기 위해 가지고 거의 목숨을 내놓고 효도하는 걸 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조선시대는 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가문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인간 말종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진짜 아들과 며느리가 또는 딸과 사위가 아들, 딸 낳고 화목하게 하나님 잘 섬기면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 아들과 딸이 20살, 21살, 22살인데 부모님에게 효도한다고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밤을 낮삼아가지고 해가지고 24시 편의점 스토어에서 해가지고 한 3년 정도 끊임없이 돈을 먹지도 않고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돈을 벌어가지고 B자, M자, W자 아주 좋은 767 뭐 이걸 한 대를 사가지고 그 키도 아주 스마트 키를 딱 갖다 놓고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부모님 저희들은 부모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 선물을 딱 드리고 그 앞에 쓰러져서 순교를 해요. 그거 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원하시잖아요. 엄청난 충격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은 우리의 신체적인 문제가 생겨요. 지금 한국 선교사들 저희 센터에는 지난주에도 들어왔고 이번 주에도 지금 어제서부터 월화수목 디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참여해야 되는데 지금 여부가 있습니다만 선교사님들의 몸이 많이 망가지고 있어요. 몸이 부서져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삼위일체가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 페레코리시스라고 하는 상호 내주, 상호 소통, 상호 순환 관계에서 삼위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의 관계를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 하우스홀드 오브 갓, 이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가족의 원형이 어디인가?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이 어떤 의미에서 교회론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우리 가정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 크리스천의 가정이에요. 그럼 그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사랑이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관계적인 속성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relational 혹은 social trinity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그렇게 완벽한 사랑을 할 수는 없어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만나면 저희가 부부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성격이 그렇게 다른지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남편하고 나는 성격이 비슷하다. 오래 살아서 비슷한 게 아니라
처음서부터 비슷했다. MBTI를 해봐도 ESTJ, ISTJ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똑같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못 갖고 있는 반쪽을 상대방이 갖고 있어서 너무 좋아 보여요. 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겠지. 아주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나와 다르다고 차이점 자체가 얼마나 불편하게 느껴집니까? 사실 문화 적응이라 문화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차이라고 하는 differences라고 하는 이러한 차이의 장벽들을 갖다가 넘어서는 거예요. 혹은 뭐 break through 하고 들어가는 건데 차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래? 이 테크놀로지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가운데 상존하고 있거든요.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화나면. 그래서 부부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나하고 다른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치약을 뒤에서부터 짜는 남편과 치약을 중간에서부터 짜는 아내, 신발장에다가 나란히 갔다 오면은 신발장에 정리해 놓는 남편과 신발을 아무데나 갖다가 전라도 말로 찌끌러 놓는 이러한 아내, 아이들은 꼭 엄마를 닮아가지고 생선을 먹어도 구웠는데 생선을 쥐 파먹듯이 파먹는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거의 수학자처럼 4등분하고 5등분 해가지고 뭐 뼈와 살을 잘 갈라가지고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살을 다 발라주는 이 남편, 그러면서 속으로는 꿍얼꿍얼 대는 그러한 남편의 모습을 볼 때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크로싱 컬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와 다른 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 부부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와 다른 것이 너무나 힘드니까 나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너무나 불편하게 하고 나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딴 사람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내 모든 속은 기도해지 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다른 사람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살았는데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하고 살다 보니까 또 어떻습니까? 너무 지루해. 너무 지루해. 다이나믹이 없는 거야. 그래서 또 다른 사람으로 또 해서 그래서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거기에요. 어떻게 맞춰가면서 사는가. 부관계에서도 뭡니까? 적응이죠. 적응. 여러분들 부부는 남이에요. 결혼하면 남이 안 된다? 처음부터 남이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도 남이에요. 남처럼 대하는 게 훨씬 더 편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남처럼 한번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이 집사님처럼 목사님이 한번 대해보세요. 집안에서 집사님이 밥을 했는데 내가 설거지는 해드려야 될 거 아니야. 목사가 섬긴 후에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좋은가. 그렇게 안 하니까 어려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자, 다른 것은 차치해놓고서 이러한 유비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문화에 대한 문화라고 하는 것을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충돌 양상을 보이는 건데 문화 A하고 문화 B. 뭐 한국 성사님들 문화 A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 문화가 B라고 한다면은 뭐 미국 문화라고 해도 좋아요. 뭐 유럽 문화라고 해도 좋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중간에 있는 작은 점선은 뭔가 하면은 바닷물이에요. 바닷물이 거기까지 차 있습니다. 빙하의 tip of iceberg라고 얘기하죠. 빙하의 윗부분, 작은 부분은 뭔가 하면은 빙산의 일각인데 행위의 부분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external culture, 외부 문화라고 얘기하는데 명시적으로 학습되고 여러분들 배우는 거예요. 문화는
엄마라고 하는 그런 말을 아기가 처음 떼듯이 여러분 자녀들이 아들, 딸이 태어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으면 물론 울었겠죠. 울지 않으면 안 되니까. 예. 울고 난 다음에 한 천마디 말이 뭡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했습니까? 예. 마예요, 마. 인간이 가장 발음하기 쉬운 말이 마예요. 엄마. 그래서 그냥 엄마야 라고 얘기하죠. 이름을 불러주면서. 예. 엄마야. 뭐 이름을 안 줬다고 한다면 미정이라고 하면 되죠. 예. 예. 엄마라고 하는 그 말을 가르쳐주고 아이가 엄마가 발음하기 가장 좋죠. 그 다음에 엄마보다도 더 발음하기 좋은 말이 뭔지 아세요? 맘마예요. 맘마. 엄마는 맘마예요. 나의 생명의 근원이 엄마다. 물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아이가 태어나면은 엄마가 나를 살려주고 10달 동안 뱃속에서 그 태 안에서 탯줄로 연결해서 나에게 자양분을 공급해줬고 이제는 탯줄을 끊었으니까 엄마가 나에게 젖을 주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 생명의 탯줄이 그렇게 또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쉬운 거예요. 이래서 학습되고 그 다음에 엄마와 아빠의 품을 떠나가지고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갔을 때는 공유하면서 다른 아이들과 문화를 학습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습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위에 오감이라든가 관습 또 우리가 말로 하는 의사소통, 음식이라든가 복장 이런 것들은 쉽게 변화될 수가 있고 쉽게 적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도에 가가지고 인도 옷 입으라고 하면 뭐 충분히 입을 수가 있고 인도 카레, 뭐 향신료 좀 냄새가 난다고 할지라도 한국 사람들 거의 다 싫어하지만은 저는 이 샹차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샹차이 그냥 생샹차이 샐러드를 만들어 먹는데 참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수예요, 고수. 한국말로 고수라고 하거든. 그런 것들은 쉬워요. 그러나 내부 문화, 암시적으로, 암묵적으로 학습되고 공유되고 습득되며 쉽게 변하지 않는 그러한 문화를 가리켜서 내부 문화라고 얘기하는데 이 내부 문화의 요소들은 뭔가 하면 신념이나 가치나 가정이나 충성이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바로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실제를 바라보는 정신적인 지도, 이 멘탈 맵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하나의 모델, 창문, 그 다음에 선글라스 혹은 이 안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도 항상 문화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 렌즈를 통해서 보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타문화권에 들어갔을 때 문화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먹고 마시고 말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라기보다도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아름다움과 또는 뭐 무서움과 더러움과 이런 것들이 다 문화적으로 디파이닝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가지고 인도 사람들에게 깨끗한 것이 한국 사람들에게 더러울 수가 있습니까? 더러울 수가 있죠. 예. 멜라네시아에 있는 그 통가에 있는 그 여자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한국에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과 다를 수가 있죠. 각 문화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이요. 이러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신념이라든가 어떤 가치체계라든가 혹은 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캄캄한 밤에 1시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늦가을에 혼자서 산속에 공동묘지가 한 5구가 있는데 끼가 있는데 거기 혼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데 신앙이 좋은데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찬송 부르며 가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송 부르면서 가면 무섭지 않죠? 그렇죠? 예수 믿는데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귀신이 와도 겁없네 괜찮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 무서움이 다가오죠? 우리가 하고 있는 assumption, 가정 때문에. 무엇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전설의 고향, 여우계단, 요즘에 뭐 많이 보는 학교 여고계단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거기에 가기만 하면 환상이 일루전이 일어나요.
그 무덤이 쫙 갈라지면서 흰 소복을 입고 다리가 하나 없고 입에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여인 하나가 나에게 막 그냥 싹 다가오는 그러한 느낌을 느낀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지금은 퍼세식 화장실이 없지만은 시골에 가끔 가가지고 퍼세식 화장실에서 밤 늦게 11시 정도에 겨울밤에 화장실을 가면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밑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아시네.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게 무서워가지고 동생을 데려간 경우가 있어요. 동생이 옛날에 국방색 랜턴 하나 갖고 이제 지키고 있어라. 화장실을 갖고 다 일을 보고 확인을 하죠. 거기 있지? 거기 있어. 빨리 하고 나와. 딱 나왔는데 이러고 있어. 그러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시 퍼세식 화장실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한 경험도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가정이라는 얘기죠. 이게 문화적인 가정. 이러한 것들에 있어가지고 부딪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따 또 잠깐 또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벌써 이쪽 많이 넘어갔군요. 예. 자, 이것은 꽃그림인데 A하고 B 밑에 있는 이게 안 나오네요. 안타깝다. 넘어가야 되겠네. 안 나오네. 그러면 다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운데 있는 그 나무 막대기를 닥스라고 하는데 이 닥스가 왼편에 있는 것과 오른편에 있는 것 어느 것하고 비슷합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요. 예. 왼편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왼쪽. 어느 것이 닥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물을 바라보는 차이점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 한중일 이 세 나라 사람들은 어느 것하고 매치시켰는가 하면은 형태는 다르지만은 재질은 똑같은 것으로 매치를 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매치를 시켰는가 하면은 다 파란색 이 원통 기둥 이 모양이 똑같은 것으로 매치를 시켰습니다. 자, 이러한 차이는 물체와 물질의 차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작으나 크나 모양과는 관계없이 그 본질이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물체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사물을 하나의 개체성으로 보고 동양에서는 이 전체란 것은 개체성이 없는 하나의 덩어리, 일체성을 의미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재질 자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죠. 사람의 이 본성, 마음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를 마시는 상황에서도 서양에서는 영어로 쓰면은 more tea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더 마실래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사람과 마시는 사람과 티와의 그 관계를 강조하기보다는 티와 사람 마시는 사람은 하나의 개체로 대상화시키는 거예요. 하나의 객관적인 대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더 마실래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마시는 사람의 이 행위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긴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동양과 서양의 이 차이점은 사실은 우리가 해외 선교지에 나가서 특별히 외국 선교단체의 특히 영어권 선교사들하고 함께 사역을 할 때 올 수 있는 그러한 세계관적인 차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사고가 일어나는 상황도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일어나면은 하이 컨텍스트 컬처라고 얘기해서 고맥락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황을 따집니다.
그리고 이 사고가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사고가 나면은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네 나이가 몇이야, 고향이 어디야, 뭐 이런 것까지 따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가 상정을 합니다. 그러나 서양 같은 경우에 사고가 일어나면 딱 드라이버 라이센스라든가 보험증을 딱 교환하고 끝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 사물을 바라보거나 사건을 바라보는 그러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왼편에 있는 사람과 그림과 오른편에 있는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있는 저 사람이 왼편에 행복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이쪽에 행복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저쪽에 있는 사람은 행복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아니에요? 자, 동양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은 행복해 보인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쪽에 있는 사람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고 90%가 대답을 했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에게 이쪽에 있는 사람은 행복해 보입니까? 라고 했더니 행복해 보입니다. 저쪽에 있는 사람은 행복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행복해 보입니다가 90% 이상을 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생각합니까? 항상 주변을 생각해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를 관계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 사고 방식, 아까 얘기했던 가정이라든가 또는 뭐 신념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한국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데 타문화권에 나갔을 때 이 문화의 차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는 그러한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모든 것이 다 관계인데 음양오행이라든가 월화수목금토일 이게 상극과 상생의 관계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역에서 얘기하는 이 대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은 항상 상대방의 입장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상대방이 처한 그 장을 고려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입장이라고 하죠. 장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서정주 시인의 시에 이런 게 있어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상한 시예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는 거하고 서쪽 새가 우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 원리를 갖다가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해낸다는 얘기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이런 시를 쓸 수가 없어요. 특히 동양 사람들이 이러한 시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정도로 문화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하나 더. 이 중에서 두 개를 묶는다고 한다면 어느 것을 묶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자, 원숭이하고 판다하고 묶겠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원숭이 판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미국에서 너무 오래 살았나? 아니면 원숭이하고 바나나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다수일 거예요. 대다수일 거예요. 손 들라고 하니까 또 선교사님들은 말을 안 들어요. 판다하고 바나나. 판다하고 바나나. 한 명도 없네요. 왜 우리가 특히 동양 사람들이 원숭이하고 바나나를 묶느냐? 왜 그런지 아세요? 원숭이하고 바나나는 그렇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나나는 원숭이로 인해서 그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숭이가 바나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런데 서양 사람들의 90% 이상이 원숭이와 판다를 묶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토마스 홉스가 이런 얘기, 리바이던에서 혼돈 중에 있는 사물들은 다 체계적으로 정리돼야 된다. 정돈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과학이에요. 사이언스. 사이언스가 뭔가 하면은 사이언스의 원래 의미가 카테고라이즈 하는 거예요. 나눈다, 분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을 개인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주의 인디펜던스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인디비듀얼리즘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인이라고 하는 부정접도와
divide라고 하는 그 단어를 나누면은 나는 나누어질 수 없는 나. 여러분들 영어 책에 보면은 워드를 할 때에도 I자를 소문자로 치고 한 칸을 띄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뭘로 변합니까? 자동으로? 대문자로 변해요. 이게 뭐예요? I culture예요. 우리는 어떤 컬처예요? We culture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우리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한번 분석해 보세요. 우리 남편, 우리라고 하는 것은 공유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남편을 공유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내, 여기 우리 아내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의 아내입니다라고 하는, 물론 뭐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쓰다 보니까 다 우리라고 하는 말을 하죠. 우리 교회, 우리나라, 우리 목사님, 뭐 우리 엄마, 우리 아줌마, 우리 아저씨, 길거리 가다가 다 아줌마,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가 통하니까 얼마나 하나가 된 가족이에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는 많이 하지만은.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인디펜던스도 마찬가지. 인과 펜딩한다, 매달린다는 얘기예요. 서양 문화는 뭔가 하면 매달리지 않는 문화. 18살만 되면, 만 18살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로부터 다 독립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 가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가서 등록금을 빌립니다. 빌리면 아버지가 뭐라고 하니? 문서를, 이 빚 보증 그거를 쓰죠. 써가지고 언제까지 갚아라라고 했는데 안 갚으면 복리로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복리로. 제가 실제적으로 봤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내가 그렇지 않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래. 우리 아버지는 정당하게 나에게 청구해야 될 권리를 청구한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름을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존이라고 한다면 아시면서 하이 존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불러요. 개쌍놈들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막 불러.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5살 먹은 나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아버지 하이 존, who's John? 그랬더니 my dad. 그래서 내가 아주 넘어질 뻔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을 그렇게 마음대로 부를 수가 있어요? 교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불러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문화적인 차이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교수님, 목사님, 우리 님자로 나가잖아요. 님자로 안 나가면 뭐 대통령님 하물며 대통령이라 목사, 스승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는데도 목사님. 그래서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이 군종 법사들이 항상 우리를 갖다가 목사라고 부르더라고요. 목사 님자를 안 붙여가지고 우리도 그냥 님자를 뺐어요. 스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에겐 이 honorary suffix라고 하는 님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한국 문화가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나갔다 하면 타문화이고 나갔다 하면은 해외예요. 여러분, 인도 같은 경우에는 타문화권 선교입니까? 해외 선교입니까? 타문화권 선교의 문화가 다문화니까. 예를 들어서 벵갈로에서 저기 북쪽의 델리 지역으로 가면은 타문화에 아니에요. 타문화예요. 종족이 다르고. 거기는 오버시스가 아니거든. 오버시스는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거, 다른 문화권으로 들어가는 것과 넘어가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얘기죠. 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은 에드워드 T. 홀이라고 하는 이 문화인류학자가 cultural distance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distance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차이를 얘기하거든요. 거리라고 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베이터 타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래도 좀 하루 정도 친밀해지셨으니까 엘리베이터 타면 뭐만 바라봅니까? 아파트에서? 여러분들 해외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고층 아파트 타고 올라가 보신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서 영문화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뭐만 바라봅니까? 네. 글자 올라가는 것만 바라봐요. 아니면 광고판 이렇게 서가지고 바라보고. 거기서 누구에게 말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그럼 대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꿍 앓는 소리에 하고 말죠. 그냥.
이상하게 바라봐요. 이상하게 바라보면서 이 사람 혹시 뭐 우리 아파트에 침수에 들어온 무슨 뭐 도둑이나 아니면은 뭐 강도가 아닐까 이상한 의구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바라보죠. 이러한 것들이 한국에 있어가지고 어떤 이 cultural distance, 자, 밀접거리가 45cm 이내. 한국 사람들은 45cm 이내에서 대화를 합니까? 안 합니까? 대화 안 하죠. 한국 사람들이 대화하는 거리는 보통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됩니까?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됩니까? 한번 좀 올라오세요. 우리 선교사님 한번 올라오세요. 가까이 있는 분. 아무나 올라오세요. 아무나 올라오세요. 시범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강의는 생생한 시범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저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자, 여기 쓰시죠. 이 정도 거리에서 편하십니까? 네. 괜찮아요? 네. 저하고 오늘 처음 보시죠? 네. 자, 한 걸음 더 가면 아니 그냥 딱 어느 만큼 불편하신가?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부산에서 왔습니다. 선교지는 어디세요? 대만이에요. 대만이세요? 그럼 무슨 사역을 하세요? 아니, 거기 계세요. 자, 이 정도 거리에서는 잘 모르는 이거 남녀예요. 그런대로 어느 정도 안전감이 있어요. 근데 한 걸음 더 가면은 불안해지고, 여러분들 우리의 몸이 어떻게, 저는 앞으로 의도적으로 갔고, 선교사님은 대만에서 오신 이 여성 선교사님은 허리가 뒤로 갔어요. 뒤로 가면서 뒤로 물러났어요. 그러다가 옆으로 돌아서면서 이제는 됐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남미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계세요. 남미에서 오신 제가 남미 아르헨티나 가가지고 현지인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하고 나오면서 인사를 하는데 얼마나 많이 털북숭이 털로 내 양쪽 뺨을 부벼대는지 거의 얼얼하게 다 빨갛게 물들었어요. 빨갛게 물들었네. 양쪽이 다 물들었어요. 자, 제가 미국 가서도, 미국은 남미보다는 이 문화적인 거리가 좀 대화하는 거리가 가깝긴 하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그래도 아는 정도라고 한다면 손을 뻗쳐가지고 어깨에 턱 걸칠 정도의 그 거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제가 에즈베리 가서 공부를 할 때 제가 문화적으로 참 힘들었어요. 뭐 언어도 안 되고 뭐 토론을 하면 뭐 항상 나는 생각하고 영어로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이 코케이션 이 쩔크들이 다 그냥 다 먼저 얘기하고 나보다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언어가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았었는데 저보고 너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형근이라고 했더니 발음이 안 돼요, 이게. 영어의 형근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 이 음운 체계에서 발음이 없어, 이거는.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해라. 그냥 가운데 쓰면 짜만 써라. 형이라고 해라. 그래서 저보고 다 형이라고 그래요. 너무나 뭐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를 주셨어요. 큰 위로를. 근데 어느 날 맥시도람 총장이 나에게 다가와가지고 형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그래 내가 너 형이다. 그러더니 저에게 와가지고 어깨에 손을 딱 걸치더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선교사님처럼 뒤로 물러났어요. 계속 물러나면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벽에 내 등이 딱 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Sir, I have no space to retreat. 그랬더니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다라고 했더니 막 웃으면서 내가 너를 갖다가 그렇게 드라이빙 했구나. 미안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그 거리 자체가 사회적 거리, 뭐 공적 거리 이러한 거리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의 충격을 받는 데 있어서 선교사님 충격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뭐 충격이라고 할 것은 없지만은 굉장히 불편함이라든가 당혹스러움을 느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차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문화적인 경계선을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색깔이 다른 종족이에요. 한국 사람은 색깔이 저렇고 다른 문화권의 사람은 저런데 우리가 타 문화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생긴 것도 다르고
사고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활하는 방식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문화 충격의 단계, 여러분들 잘 아는 거예요. 인터넷에 나와 있고 다 잘 아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단계를 갖다가 다 겪으셨을 거예요. 여행자 단계, 이게 허니문 스테이지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꿈에서 깨어나는 단계. 사실 단기 선교 팀들은 이런 것들을 잘 못 느껴요. 여러분들 선교사로 나가서 한 텀 하는 것이 5년입니다. 그리고 4년하고 안식년으로 들어오는데 이러한 단계들을 겪고 서실 줄 알아요. 해소의 단계, 문화 적응 단계, 그 다음에 영문화 적응. 여러분 해외 선교지에서 처음 들어오신 분 안식년으로 처음 들어오셨어요? 몇 년 있다 들어오셨습니까? 4년 3개월. 그러면 4년 3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충격이 있습니까? 너무 조용해요? 여기가 조용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또 다른 충격, 고스타운이 됐나 한국이? 어떤 다른 충격이 없었습니까? 너무 깨끗해. 어디에 계시다 오셨어요? 이집트. 거기는 인샬라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니까. 이집트 카이로에서요? 소도시로. 한국이 너무 깨끗하다.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그 충격들 처음에 들어오시면은 사람들의 말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언어라든가 요즘에 중딩들의 언어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언어가 다른 나라에 타문화권이 얘기해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에요. 미전도 종족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독교인들의 가정에 미전도 종족도 있어요. unreached people 그룹이 거기 있고 unengaged people 그룹이 거기 있어요. 자,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적응 단계, 허니문 스테이지에서 문화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문화 적응 간단한 건데 정신 건강과 심리적인 만족도 이걸 갖다가 우리 세계관적으로 안정된 그러한 상태예요. 이걸 컬처럴 큐라고 얘기하는 문화적인 단서인데 지금 한국에서 나가기 전에 한국인으로서 언어적인 언어에 불편함이 없죠. 그 다음에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죠. 시장 가서도 화폐를 쓰는데 불편함이 없죠. 모든 것이 다 안정된 상태예요. 문화적인 단서를 다 찾을 수가 있고 우리의 멘탈 맵 속에 소프트웨어들이 다 그려져 있어가지고 이 지도가 클릭만 하기만 하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대해야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세계관적인 틀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정된 상태예요. 그래서 허니문 스테이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타문화 너무 좋아요. 먹을 것도 새로운 것들도 있고 사람들도 친절하게 보이기도 하고 물론 처음에 들어갔다가 공항에서부터 강도당해가지고 문화 충격을 겪는 분들도 있고 짐이 안 와가지고 거의 한 2-3개월 동안 아무것도 없이 1달러짜리 세컨핸드 샵에 가가지고 그런 거 사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해외 도착해가지고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되게 문화 충격이 오고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문화 적응이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긴 있지만은 사실은 이건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미 다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문화 충격 난 없었다. 난 처음부터 잘 적응하는 사람이었다. 대부분 다 문화 충격은 있었을 줄 압니다. 우리는 백의 민족이고 단일 민족이고 단일 언어이고 이게 단일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다른 그림을 하는데 이게 이제 영문화 충격인데 더블 커브라고 하는 겁니다. 심리적인 어저스트먼트뿐만 아니라 어떤 삶에 있어서 또는 관계에 있어서 충분하게 적응된 상태에서 허니문 스테이지로 들어갔다가 문화 충격의 위기를 겪고 다시 회복이 되고 적응을 해서 허니문 앳 홈이라고 하는 집처럼 느끼는 거예요. 선교 현장이 집처럼 느끼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그러죠. 한국에 안식년 1년 맞다 들어가기 전에 엄마 우리는 언제 집에 가?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얘기해요. 여기가 우리의 고국이고 여기가 우리의 집이야.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여기는 우리의 집이 아니야. 그러니까 MK들이 갖고 있는 in-betweenness라고 하는 중간에 이 끼어 있는 그러한 아픔이 있다는 얘기죠. 집이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성사님들이 우리의 집은 저기야, 하나님 나라. 영어는 아이들이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듣지 못하죠. 엄마 난 거기는 몰라. 엄마 나 가. 자, 그래서 이 차이를 극복하는 비결을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문화 차이를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여러분들 한번 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타문화권에서 실제적인 리얼리티는 무엇인가 하면 두려움과 혼란과 긴장과 수치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러한 그 감정 정서들은 다 느끼셨을 줄 알아요. 그럼 선택할 때 현지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또한 가정 내에서의 관계에 있어서 비판하고 합리화시키고 후퇴하고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고 사역을 해 나갈 때에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소외와 고독이 일어나고, 여기서 선교사들의 중도 탈락, 어트리션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제 리서치를 통해서도 이것을 발견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특히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의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개발 국가 같은 데 갔을 때 우리는 갖고 있고 저 사람들은 못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도와주는 자이고 저 사람들은 도움을 받는 자이다라고 하는 그 이분법적인 그러한 접근을 가지고 접근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소외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현지인들과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로 하죠. 적응 전략 중에 하나가 항상 문화를 관찰하고, 그리고 경청하고 질문하고, 이게 사실 선교사들의 멤버 케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케어와 상호 간의 케어에 있어서 중요하죠. 친밀함과 이해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선교 현장에서 롱런을 할 수 있고, 또한 좋은 관계를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문화 충격의 증상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뭐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뭐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요즘에 선교 현장이 굉장히 열악해지고 있고, 또 한국 교회에서 후원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것들도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은 뭔가 하면 선교사님들의 신체적인 그 질병 문제가 더욱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신적인 정신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떤 중독 증상 같은 것들도 꽤 많이 일어나고 있다. 제가 영 분별의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는 몰라요. 그런데 일일이 개인적으로 얼굴을 보면 어느 정도 형상의학적으로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도 많이 선교사님들을 봐가지고 저희 센터에 들어올 때 말이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부부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상태인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들 얼굴에 딱 쓰여 있어요. 왜 내가 여기 와 있지? 우리 선교단체장이 나를 갑자기 여기로 밀어 넣어가지고 내가 왔는데 오고 싶지 않았어. 당신들은 누구야? 이렇게 얼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러한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가고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되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부적절한 방법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는 중독이 말이죠. 다양한 중독들이 있어요. 특히 뭐 한국 사회를 가리켜서 이 앵거 소사이티라고 하잖아요. 분노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앵거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중독 가운데서도 다양한 중독, 제가 일일이 다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우리 조나단 강 박사님께서 얘기를 하시겠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죠.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멤버 케어의 이러한 그 문화 충격의 상황 가운데서 적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특히 현장에서의 언필드 멤버 케어가 제대로 됨으로 말미암아서 현장에서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 예방적인 측면에서는 프리필드 멤버 케어와
언필드 멤버 케어와 포스트필드 멤버 케어가 아름답게 조화가 돼야만 된다는 것이죠. 파송 전, 파송 후 재입국, 예방적, 대응적, 체계적 케어인데 저희가 이 세 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 GMI에서 오신 선교사님 한 분이 제가 만났는데 저희가 한 8년 정도 GMI에서 선교사 훈련이 한국에서 한 4개월 정도 있는데 그 4개월의 마지막 한 주를 저에게 줍니다. 저희 부부가 가서 한 주일 동안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훈련생들을 데리고 마지막 점검을 하면서 이들을 케어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만나보고 또는 집단 디브리핑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들이 훈련을 받으면서 어려운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미국 훈련에서 어떻게 적응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예방적인 관점에서 케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하는 또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하면 모바일 멤버 케어라고 해서 선교 현장에 들어가서 아까 파푸아뉴기니 케이스도 얘기했지만 이 현장에 들어가서 선교사님들을 그룹으로 케어하는 그러한 케어 프로그램을 하고 지금 한국에서 하는 것은 선교 단체들과 협약을 통해 가지고 이 선교사님들이 재입국을 했을 때 반드시 2박 3일 내지 3박 4일 동안 레지덴셜 프로그램으로 들어와서 최소한 1시간 반 5세션 이상 디브리핑을 받게 합니다. 나중에 디브리핑에 관해서 또 설명을 다른 강의에서 할 겁니다만 디브리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군대 용어예요 원래. 작전을 수행하고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온 그러한 에이전트들이 작전 현장 열악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작전의 현장 가운데에서 겪었던 신체적, 관계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이런 모든 갈등들과 아픔들과 또한 뭐 기쁨도 있었겠죠. 그러한 것들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내와 남편 관계를 얘기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가시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좋은 관계를 맺는데 좋은 멘토를 만들어라.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아낌없이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하다. 근데 한국 선교사들하고는 못하더라고요, 그걸 또. 그렇다고 현지인들하고 하는 데 있어서 자존심이 좀 그렇고, 그럼 또 외국 선교단체, 영어권 선교사들하고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이게 멘토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들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은 아내에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내와 남편은 남이다. 그게 또 힘들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남편과 아내는 멘토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진정 멘토의 관계로서 나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한 사람 손 들었어요. 어떤 분이세요? 저 희귀한 분은. 예. 그 남편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분이십니까? 어디에 계세요? 그 멘토하고 이렇게 따로 떨어져 앉으셨어요. 예. 같이 앉아. 예. 여기에 우리 제가 잘 아는 분들인데, 참 그 좋은 관계를 한번 여기 있는 분들에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 너무 좋습니다. 아내와 남편, 굉장히 건강한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내와 남편, 저희가 선교사 디브리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남편이 자기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선교지에서 있었던 그 갈등과 어려움을 얘기하라고 했더니 자기 어린 시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나와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20년 동안 살았던 아내가 몰랐던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서 이 남편이 하는 얘기가, 이 얘기는 내가 회심을 할 때 예수님께만 얘기했고 이번에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또 얘기를 하는데, 아내도
남편이 전혀 몰랐던 얘기를 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다 갖고 있죠? 아직까지 안 털어놓은 얘기. 예, 그런 얘기 있죠? 예. 자,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파송 전, 파송 후 재입국, 예방적, 대응적, 체계적인 케어가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선교사님들 개개인 한 가족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선교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선교 단체 자체가 케어 커뮤니티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너무도 필요하다. 교단 선교 단체건 초교파 선교 단체건 이러한 시스템을 체계적인 케어를 이루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 넘어가도록 하고 닐 피롤로가 영문화 충격과 재적응에 있어서 신체적, 전문적 등등 영적인 것까지 이러한 분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30분까지인가요? 네. 이러한 영역들에 있어가지고 뭐 교육적이라든가 언어적 이런 뭐 MK 이슈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많죠. 아이들 교육시키는 거, 그다음에 아이들의 언어 문제. 한국말은 좀 하긴 하는데 전혀 뭐 한국 학교를 보냈더니 거의 뭐 전응아 지능지수 100 이하로 이렇게 취급을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선교사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실망감과 낙담감이 듭니까? 자, 그래서 선교사 멤버 케어,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러한 내용인데 제가 2003년도에 번역했던 Doing Member Care이라고 하는 선교사 멤버 케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데이비드 폴락과 켈리 오도넬이 이 모델을 개발했는데 베스트 프랙티스 모델인데 뭐 가운데서부터 하나님께서 케어하시는 것과 그다음에 자기 케어와 상호 케어 등등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문화 충격을 극복하고 갈등 양상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스스로 자기를 케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호 간의 케어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자기를 문화에 적응하는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자기를 케어합니까? 어떠한 스트레스 상황이라든가 탈진 상황이 올 때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합니까? 그래서 문화 충격을 극복하는 어떤 양상들,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케어하신다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 케어하고 돌보는 그러한 관계이다. 사랑하는 관계이다. 여러분 너희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습을 속성을 너희 공동체 안에 반영하라 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서로예요. 서로. 최근에 기독교 문서선교회에서 레리 가드너라고 하는 분이 미셔너리 비질리언스라고 탄력적인 선교사 멤버 케어 책이 곧 나왔습니다만은 한번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거기에 성경적인 원리 가운데 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돌보라, 서로의 짐을 지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눈물을 닦아주라 등등 해가지고 서로가 60회 이상 나옵니다. 물론 서로가 좋은 것도 있지만은 서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서로이기 때문에 뭐가 나옵니까?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서로 욕하지 말라, 서로 시기하지 말라, 뭐 탐욕하지 말라. 이게 부정적인 양상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성경이 말하는 서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셀프 케어와 뮤추얼 케어가 굉장히 케어의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희가 할투 스트림에서 영적, 신체적, 실현적, 관계적, 정서적 케어 이 5가지 영역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5가지를 잘 조화를 시킨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선교 단체 혹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현지의 팀들의 웰빙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복지를 위해서, 여러분의 안녕을 위해서, 여러분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가 말이죠, 다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몸이 아프면 우리의 마음도 아파요. 우리의 마음이 아프면 우리의 몸으로 와요. 우리의 몸이 아프면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통전적으로 홀리스틱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전인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희가 여기다 2개를 더했습니다. 뭘 더했는가 하면 조직적 케어, 오르가니제이셔널 케어와 문화적 차원을 뒀습니다. 조직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에서 케어 커뮤니티가 아름답게 형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spare yourself. 이 기반이 뭔가 하면 아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몇 번 언급했지만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삼위일체적인 속성 가운데서 우리가 문화 충격을 극복하고 문화에 제대로 적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보다 리질리언트, 탄력적이고 어떠한 위기 사건이라든가 어떠한 어려운 사건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사가 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뒤쪽에 말이죠, 함께 토의하고 숙고할 주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4가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화 충격의 증상들 한번 나눠보시고 문화 충격으로 인한 다양한 부정적인 양상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극복한 경험들을 나눠보시고,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충격들,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부부, 그 다음에 자녀, 동료, 파송단체, 교회,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선교사 멤버 케어를 통해서 극복할 수가 있는데 5가지 영역에 있어서 이 케어의 영역을 한번 숙고해 보시고 현재 자기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케어의 영역들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과 내일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10명 어가는 또 남아서 함께 디브리핑 세션을 갖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선교사의 재입국 시에 디브리핑의 필요성과 혹은 상담의 필요성과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선교사 멤버 케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아직까지는 한국교회에 제대로 많이 확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코리안 멤버 케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선교사 멤버 케어 포럼을 열었습니다. 선교사들을 케어하는 지역교회 담당자들과 선교단체의 멤버케어 담당자들, 그리고 선교사 멤버케어 전문 기관들이 함께 80여 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2박 3일 동안 포럼을 열어서 이 3개 단체들이 어떻게 함께 협력해가지고 선교사들을 전인적으로 케어할 수 있을까를 논의를 했는데, 앞으로 한국교회 멤버케어의 이 생태계 자체가 더욱더 건강하게 구축되어 나갈 수 있으라고 생각하며 이 유시케어가 그 가운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부분을 이렇게 아름답게 감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의 노고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케어가, 주님의 케어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